반갑습니다. 정혜리입니다. 오늘은 주식 명의 신탁에 대해서 대표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대표님 주주 중에서 어,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만 빌린 주주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이 대표님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거기 옆에 V자가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하기,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절세 꿀팁을 나눌 수 있는 단톡방들이 있어요. 또 1대1 개인 상담도 있고 이렇게 무료 회원가입도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 나간 주식에게 생긴 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 다른 사람 앞으로 있다는 거는 마치 내가 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하고 공동 명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주식의 주인에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실제 주주인 대표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제 이제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많았던 게 압류. 압류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뭐 새롭게 또 회사를 차려서 그쪽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고 기존에 있는 회사의 가치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의 벤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변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차명주주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기사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직원 앞으로 해놨던 주식이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나중에 크게 세금이 되어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내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는데 그 사람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내 회사 직원일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근데 퇴사를 하고 나면 사실 무슨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파악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가 들어온 후에야 이제 대표님이 대부분 그때서야 이제 이게 왜 압류가 들어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차명 주주가 보증을 섰다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경우가 많죠. 자, 명의신탁 주식과 실명 전환 제도에 대해서 과거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주는 제도가 총 3번 있었죠. 예, 2번은 세금 없이 환원을 해올 수 있는 기회였고, 10, 저희가 16년, 16년? 14년입니다. 예, 14년 6월에 했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는 시켜줬으나 세금은 있었어요. 세금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 실명전환 제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7인 이상, 3인 이상 주주가 필요할 때는 부득이 신탁 주식이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2001년부터는 1인 주주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신탁 주주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대표님들 만나보면 2001년 이후 법인인데도 신탁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설립할 때 가점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언을 듣고 하셨더라고요. 정말 전문가라는 분들의 조언을 받고서 그렇게 하셨는데 가점주에 대한 불이익이 어떤 건지 대표님 잘 모르세요. 그리고 사실 불이익도 아닙니다. 과점주는 과점주가 아니다가 과점주가 됐을 때 그때 간주취득세라는 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등기 자산들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뭐 차량 같은 거 내가 50% 이상,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입니다. 예, 그렇게 갖고 있다면, 보유를 하게 된다면, 실제 그 부동산이나 이런 차량, 이런, 자산들을 실제 지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주 취득세를 한번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점주가 아니다, 가점주가 됐을 때 납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점주는 이거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만약에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하셨을 경우에 가점주는 그 지분만큼 국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주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세금 체납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어떻게 세금 체납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근데 내가 왜 차명을 했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저는 그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어떤 부분이 위험합니까? 라고 확인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위험하다고 해서 가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가점주가 되지 않게 해 두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정말 신탁 주식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세부담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뒤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간소화 제도가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제도에 의해서 실제 소유자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는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차명주식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소화라는 거는 그 증거가 없어도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10개를 증명해야 되면 70%만 증명을 해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증거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거나 할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뒷장이에요. 거의 맨 뒤인데, 그러면 실제 인정받은 경우에 신탁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왜 나오냐면, 배당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명주주하고 주식을 분산해서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환원이 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 배당을 분산해서 받았던 걸 다시 대표님 소득으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신탁 주식에 대한 그 세금은 실제 증여하진 않았지만 증여한 거로 보고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신탁 주식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납부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러나 문제는 신탁 주식이라는 거를 인정금 못 받았을 때 어떡하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신탁 주식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죠. 여기.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처리 결과 통지. 이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 소유자가 실명 전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인되었음이라고 왔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주식 해지할 때는 명의개서, 그 주주를 원복을 한 주주 명부를 명의교사에서 원래 신탁 전에 이제 신탁
해지한 주주 명부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서 신청을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까 인정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할 거다. 증여세도 검토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인정을 못 받으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검토할 거다. 양도세는 아니죠. 돈을 주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안 주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을 못 받아서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들을 거의 안 하셨죠. 예, 몇 건 되지 않아요. 이 간소화로 해서 신청하신 케이스가. 지금 보시면은 그 16년도 제가 10월 18일에 또 나왔던 그 보도자료 중에 하나인데,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 그러니까 14년도에 나왔던 거는 간소화 해줄 테니 빨리빨리 신청해 라고 지금 나온 거고, 16년도에는 뭐냐면 우리가 차명주식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했어. 그래서 이렇게 차명주식이 발각이 되면은 과세하겠어 라는 겁니다. 왜냐면 차명주식은 편법 증여뿐만 아니라 고액 탈세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1702명 1조 1231억, 어마어마한 거죠. 간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강화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과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님들이 이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이 간소화 전부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환원할 수 있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강화해서 아직도 신탁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식 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소명이 나오고요. 증자, 그리고 일반 주식 이동 다 소명하라라는 게 나오고, 해명을 제대로 갖추지 있지 않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추징이 나오죠. 제가 만난 그 회사들은 대부분 추징이 3, 4천년도에, 3차년도, 4천년도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고불성실 고의가 아니어도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죠? 한 11% 정도가 해마다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차명주식 회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차명주식은 신탁 해지로 가지고 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좀 떨어졌을 때 좀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뭐 3자 경유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3자 경유는 걸리면 세금을 몇 배로 내겠죠. 그리고 주식 매도 청구권 등을 발동할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사오는 자사주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명 주식은 신탁 해지로밖에 갖고 올 수 없어요. 근데 사실 대표님들이 주식을 신탁을 하신 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신탁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표님이 정말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대표님이 사와야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신탁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신탁 해지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분이 내가 어차피 이거 뭐 그냥 공짜로 받은 거 그냥 다시 대표님한테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대금 없이 주는 게 증여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주식인데 세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실제 팩트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신탁이냐 정말 신탁이냐 아니면 그때 정말 주신 거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특히 그 신탁 해지 같은 경우는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따라서는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난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는 회사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주식을 이동하는 방법은 뭐 크게 5가지, 뭐 그 이상 많습니다. 근데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5가지가 있고, 사고 파는 거, 개인이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 사고 파는 건 양수도죠. 근데 양수도 같은 경우는 거래자마다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다릅니다. 특수관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사줄 수도 있겠죠. 대표님, 이런 경우 있어요.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나 나가니까 이 주식 필요 없어요. 근데 대표님 돈이 없으세요. 그럴 때는 법인이 사줄 수 있다는 거죠. 법인이. 그리고, 근데 나가는 그 직원의 주식이 진짜 그 직원 게 아니라 명의만 빌렸어요. 그럼 당연히 신탁해지를 해 오셔야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갔다 와서 이제 쟁점 사항을 적은 건데, 여기는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차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거 차명 주식 아닌가요? 라고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다, 차명 주식이다. 근데 왜 회수 안 해오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그 주식이 내 거라는 거는 본인도 알고 그 사람 자식도 알고 절대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오 주주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연세가 80세인데. 그랬더니 회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암 투병 중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만약에 오 주주님이 사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뭘 어떻게든 내 건데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죠. 일단 사망이 발생을 하면, 압류나 사망이 발생을 하면요, 그 발생 시점에 주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가서 내 거지라고 하면은, 특히 뭐 압류 같은 경우는 재산권인데, 그걸 다 인정해주면, 다른 채권자들 보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망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면은 당연히 상속세가 나오죠. 이분이 갖고 계셨던 게 이 회사 주가 평가를 했을 때 가치가 한 20억 정도 됐었어요. 20억 정도 되면 이분이 갖고 있던 다른 자산하고 합산해서 상속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자녀들이 그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그 상속세 못 내서 압류가 되지 않으려면 내줘야겠죠? 상속세를. 그리고 사오는 건 또 별개죠. 상속세를 냈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압류가 걸려있는 주식도 마찬가지. 압류를 풀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내주겠죠? 그렇다고 또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압류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암 투병 중이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만약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나올 텐데 회장님 이거 납부해 주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차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제가 뵀을 때 이미 15년 전에 설립 당시에 했습니다. 설립 당시에. 그리고 증자도 없었고. 이 신탁 주식에 대한 세금은, 신탁했을 때 당시에 증여한 거로 봐요. 그래서 설립할 때 증여하셨으면 그때 증여하신 것 때문에, 뭐 설립할 때는 당연히 액면가죠. 가치가 높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증자를 했으면 증자했을 때마다 늘어났을 때마다 또 신탁한 거로 봐요. 그래서 증자가 많은 회사, 그리고 주식 이동이 빈번했던 회사들은 신탁 해지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신탁 해지를 할 수도 없는데 이 회사는 다행히 증자 한 번도 없었고요. 한 번도 주식 이동이 없었어요. 처음에 신탁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 15년 전에 신탁한 걸로 봐도 세금이 그 당시 액면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제척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제척기간이. 그래서 그나마 그 세금도 안 나올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를
주식 명의 신탁 확인서를 이 오 주주님한테 받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어,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양식은 작성해서 지문으로 신탁 확인서를 했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주 확인 소송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또 편찮으시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주식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주식 그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케이스인데 소송 마지막 단계에서 차명 주주가 사망을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주식 그 확인 소송하면은 한 6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한 케이스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왜냐면은 그 주주 확인 소송할 때는 그 자료들을 저희가 다 미리 준비를 하니까 이미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죠. 그리고 당연히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이 신탁 주식이었고 또 오래전이었고 다행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이렇게 어, 지장을 찍어서 신탁 주식이라는 거 확인을 해주셨어요. 확인해 주셔서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보람을 느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셨고 만약에 이분께서 그 신탁 해지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은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가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또 이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배우자도 없으셨기 때문에 배우자 공대도 안 되는 케이스라 상당한 상속세가 나왔겠죠. 수억의 상속세가. 그래서 회장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주변에 좋은 회사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던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혹시 아직도 이렇게 우리 회사 주주 중에 차명 주주가 있다면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의외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납부하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가보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세금이 많다던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비상장 주식들은 거의 액면으로 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이제 한 10년 전, 뭐에는 그렇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액면으로 이동한 게 다 문제가 돼서 과세를 당하셨죠. 그랬더니 지금은 또 무조건 시가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그림 보여드렸지만 거래자의 관계에 따라서 용인해주는 금액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범위에 맞춰서 적정한 금액을 당사자 간에 책정을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가로 하게 되면 싸게 받으신 분이 그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봤으니까. 근데 그것도 증여세가 다 나오는 게 아니죠. 뭐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아니라면 나올 확률이 별로 높지는 않죠.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금액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들이 과거에 이렇게 이제 저가 거래해서 추징 당한 거를 이제 당하시면서 요새는 무조건 시가 거래해야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세상에 저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시가로 사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더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밖에다가 팔 수도 없는 이런 주식들을 누가 시가대로 사가겠어요. 그 세법상 왜냐면 실제 거래가 없으니까 세법상 평가액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한 10여 년간 해오면서 수백 건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그 수백 건이 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주식 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니면 몇 번 안 해본 분하고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꼭 많이 주식 이동을 해보신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실제 만약에 차명 주식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문의해 주신다면 제가 많은 사례에서 했던 정말 다양한 솔루션,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주식을 회수해오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소신 해놓으시면 제가 만든 영상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